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 온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구글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더위를 극복하고자 머리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서핑 하시는 서퍼분들의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해서 서퍼 스타일로 좀 바꿔보았는데요. 또 젖은 느낌을 주는 웨트 헤어, 젖다의 웨트 헤어가 유행이라고 해서 웨트 헤어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굉장히 리프레시 되고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바꾸는 것과 관련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구글 클라우드로 바꾸기. 네, 기존에 온프레미스 환경을 쓰시거나 타사 클라우드를 쓰고 계셨다면 오늘 세션을 잘 들으시고 올여름은 구글 클라우드로 바꾸시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리프레시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온보드 행사는 온보딩, 말 그대로 처음 구글 클라우드에 온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세미나입니다. 작년에는 약 55개 이상의 도시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도 여러 도시에서 이 온보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뿐만 아니라 데이터 애널리틱스 쪽 커스터머 엔지니어이신 김화재님과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현주님이 함께 행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먼저 제가 모듈 1에서 간단히 구글 클라우드 소개 및 기초에 대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재님이 클라우드의 가상머신 및 네트워크 데모, 그리고 컴퓨터 엔진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주님께서 모듈 4, 모듈 5에서 구글 클라우드 거버넌스와 로깅 및 모니터링, 마이그레이션 정책 가드레일 적용에 대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끝까지 행사 참여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직접 실습하실 수 있도록 당일 등록하신 메일로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의 랩에 대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해당 링크의 랩을 완료하시면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 오늘 안내되는 랩을 완료하시고 30일 동안 구글 클라우드와 관련된 핸즈온 랩을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모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소개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마이그레이션이 있는지, 또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해 하이 레벨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네, 클라우드, 구름.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자, 그럼 구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이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름이 보이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또 구름을 봤는데요. 또 이 구름은 저희가 다른 나라를 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뭔가 이 구름 안에 흐릿한 게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구름 하나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쉽게 접근해서 원할 때 컴퓨팅 리소스를 쓰실 수 있고, 또 한국뿐 아니라 원하는 나라의 컴퓨팅 리소스를 쉽게 접근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복잡한 것들, 가령 네트워크나 물리적인 레이어의 구성, 가상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그냥 쉽게 컴퓨팅 리소스 혹은 서비스를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로서 사용자는 클라우드 콘솔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 클릭 몇 번으로 스스로 리소스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서버를 세팅하기 위해 작업자, 즉 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리소스를 주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 지불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안 할 때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를 분산하여 아키텍처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필요할 시에 리소스를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래픽이 많아질 것 같다, 가령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다 이럴 때 원하는 만큼 큰 폭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또 그 반대의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났다 이런 상황이면 반대로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마치 고무밴드처럼 탄력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라 가격적으로도 많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름 이야기 드리면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국뿐 아니라 원하는 국가의 리전에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리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원하는 지역에 서비스를 추가로 굉장히 쉽게 배포하고 여러 국가로 서비스를 확장시키기에도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최신 서비스들을 클릭 몇 번으로 바로바로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의 경우 하드웨어를 일단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대규모 자산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됩니다. 즉 뭔가 집처럼 집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전기라든지 보안, 유지 보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고 또한 구글의 많은 계층의 인프라 보안을 구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지출만을 감당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리소스를 원하는 만큼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며 저렴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게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도대체 왜 클라우드로 이전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엔지니어라면 응당 또 새로운 기술, 최신 트렌드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또 하나의 엔지니어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글 클라우드를 한 번도 써보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구글 클라우드로 이전하시거나 혹은 신규 워크로드를 올리시면서 이번 기회에 구글 클라우드를 배워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은 약간 호텔식의 1층에 경비원도 있고 수영장과 같은 공동시설은 알아서 또 이제 집에 그 호텔처럼 아파트에서 관리도 해주고 필요하면 로비에 전화해서 물건을 사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집에서 지낸 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가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근데 예를 들면 집의 구조가 기존의 집과 새로 이사 가는 집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를 들면 가구가 이사 가는 곳에 딱 맞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면 예를 들면 일단 사이즈가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아서 아예 못 옮기는 가구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해당 표에서 보는 리테인 방식, 유지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가구가 딱 맞진 않아도 일단 옮기고 보자. 빨리 옮기고 그 다음에 가구를 새로운 걸 바꾸던지 하는 그런 방식이 리프트 앤 시프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새 집에 맞춰서 가구를 먼저 좀 이렇게 선택도 해보고 약간 변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것이 임프루브먼트 앤 무브, 그래서 개선 후 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일단 옮기고 바꾸느냐 아니면 일단 옮기기 전에 약간 먼저 손보고 옮기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옮기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이제 옮기기만 하더라도 아까 그 언급드렸었던 1층의 경비원의 보안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공동시설 등 새로운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또 리팩터링 방식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뭔가 더 새로운 집에 딱 맞는 환경으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플랫폼 변경은 일부만 새 집에 맞는 가구로 이렇게 바꾸거나 혹은 이제 모든 가구를 완전히 통째로 바꿔서 옮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시 돌아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는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일단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먼저 마이그레이션 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뭐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단의 변경을 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한 속도를 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언급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가진 보안 등 옮기기만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은 워크로드가 대상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 작동할 수 있거나 혹은 변경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을 때 매우 이상적입니다. 최소한의 리팩토링으로 기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은 다른 옵션에 비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동안 워크로드를 조금 더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를 진행하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리프트 앤 시프트보다는 일단 개선을 진행한 후에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리프트 앤 시프트보다는 조금 더 클라우드에서 보다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더 살리게끔 워크로드를 변경하여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플랫폼 변경 또는 다시 빌드하기 마이그레이션은 아까도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기존 앱을 폐기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완전히 재설계하고 다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다시 빌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플랫폼 변경 같은 경우엔 일부 가령 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유지하고 계셨지만 클라우드로 오시면서 매니지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SQL로 이렇게 일부만 플랫폼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이제 플랫폼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유지의 경우 이제 간혹 클라우드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라이센스의 이슈가 있는 등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오직 온프렘에 있어야만 할 때 이제 온프레미스에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비단 사실 그 VM 마이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 때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떤 것들을 수행하고 최적화하는 방식. 네, 그래서 VM 마이그레이션도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각 서버의 구성이라든지 현재 사용률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운영체제라든지 라이센스의 포괄적인 목록들을 살펴보고 마이그레이션에 적합한 가상 머신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사실 작년 아트라토 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마이그레이션 평가를 수행 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가 끝났다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세션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어떤 인프라 환경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그 세션을 듣게 되면 이 준비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오늘 모듈 2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선택적으로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오늘 모듈 3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에서는 가상 머신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나면 청구, 빌링 혹은 성능 그리고 프로세스 최적화 방법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머지 모듈에서 다룰 예정이니 오늘 끝까지 참석하셔서 전반적인 VM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모두 다 익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배운 것들을 토대로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컴퓨팅 리소스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임. 네, 두 번째, 어디서든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음. 세 번째, 제공업체가 고객과 리소스 공유. 네 번째, 필요에 따라 더 많은 리소스를 빠르게 확보. 다섯 번째, 네, 고객은 사용하거나 예약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함. 네, 정답은 네,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전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리소스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로서 특별한 어떤 사람 없이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리소스를 액세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공업체,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고객과 리소스를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 더 많은 리소스를 빠르게 확보하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사용하거나 예약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마이그레이션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이전하면 애플리케이션 제작성 없이 탄력적인 리소스 할당, 세계 최고의 보안, 성능, 종량제 모델, 그 밖에 많은 클라우드 기반의 기능에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과 거짓 어떤 걸까요? 아까 그 새로운 집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네, 참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이렇게 옮기시기만 하시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클라우드의 기반 기능에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중 결제 방법, 성능, 프로세스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뭔가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최적화 단계입니다. 네, 이따 또 오후 세션에 이 부분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간단히 클라우드 컴퓨팅 특성,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전략과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 클라우드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클라우드 소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디벨로퍼 치트시트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클릭한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AIML, 네트워킹, 데브옵스, CI/CD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쪽 혹은 요새 내가 공부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디벨로퍼 치트시트 혹은 여기 출처에 나와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치트시트 withgoogle.com을 접속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번에는 어떤 영역을 공부해보지, 혹은 이번에는 어떤 프로덕트를 한번 써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역, 리전, 영역별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는 전 세계 여러 곳에 호스팅되고 있으며 총 현재 34개의 리전, 103개의 존, 그리고 147개의 네트워크 엣지, 그리고 약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리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매번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리전이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사이트를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계속 리전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리전이 추가될 때마다 제 버킷리스트에도 좀 가고 싶은 리전들을 계속 이렇게 추가하면서 저 모든 리전에 한번 좀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버킷리스트만 계속 늘어나고 또 줄어들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오늘 또 발표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미 방문한 리전이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2개의 리전을 더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꼭
꼭 기회가 된다면 모든 리전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트워크 엣지의 경우 엣지가 많을수록 이 엣지를 통해 구글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그 이후에는 구글 내부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면서 동시에 적은 레이턴시로 구글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이 숫자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리전과 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전은 전 세계의 독립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며 가령 아시아 노스 이스트 3, 서울 리전이고요. 혹은 US 웨스트 1, 오레곤 지역이고, US 웨스트 2, LA 등과 같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아시아 노스 이스트 3, A, B, C 존, 이렇게 리전은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존으로 이렇게 그룹화됩니다. 존은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가 배포되는 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내결함성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려면 예상치 못한 오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리전 내에 여러 영역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셔야 합니다. 앞서 리전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리소스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서비스에 따라 전역 혹은 리전 혹은 영역 리소스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혹은 VPC 네트워크, 방화벽 이런 것들은 전역 리소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역 리소스는 리전 또는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리소스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전 리소스는 말 그대로 동일한 리전 내에 모든 리소스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리전 고정 외부 IP 주소라든지 혹은 서브넷 혹은 리전 내에 있는 연구 디스크, PD 등이 리저널 리소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역에서 호스팅되는 리소스를 영역별 리소스라고 하고요. 동일한 영역의 다른 리소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는 영역별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에도 인스턴스가 위치할 영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리소스들은 모두 프로젝트 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 어떤 리소스는 전역으로, 또 어떤 리소스는 리전 리소스로, 그리고 어떤 리소스는 영역 리소스로 생성되어 프로젝트 내에서 모두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구글 클라우드를 액세스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구글 클라우드 콘솔 외에도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CLI를 통해 인터랙션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모바일 앱이나 REST 기반 API를 통해 요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 콘솔을 통해서 유저가 가장 쉽게 이렇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주요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가령 VM을 생성하신다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신다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이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삭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이제 G클라우드 툴과 GSUtil, BQ와 같은 CLI 기반의 명령어를 통해서 VM을 생성하시거나 BQuery 명령어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개발자 친화적인 형태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구글 클라우드를 접했을 때 상당히 개발자 친화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CLI 기반의 이런 툴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제공해 주는 건데, 더불어 저기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쉘을 통해 브라우저에서 바로 CLI 환경에 대해 액세스하여 CLI 명령을 입력해서 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쉘은 클라우드 콘솔에서 바로 띄워서 쓰실 수 있는 쉘 기반이고요. 영구적인 5GB 홈 디렉터리가 있는 데비안 기반 가상 머신으로 이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 및 리소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쉘을 사용하면 필요한 구글 SDK, G클라우드 명령 및 기타 유틸리티가 항상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사용 가능하며 필요할 때 어떤 인증 같은 것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아까 언급드린 대로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REST API 기반으로도 구글 클라우드와 인터랙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 그리고 빌링, 그리고 I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프로젝트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소스 및 할당량, 사용량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로 빌링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며 또 권한 및 사용자 인증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API에 대한 사용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프로젝트 레벨로만 관리가 되면 조직 차원에서, 즉 회사 차원에서 중앙화된 형태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령 조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일관적인 정책을 제어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했을 때 각 프로젝트별로 이런 그 상위 개념이 없으면 각각 이런 정책들을 따로따로 파편화돼서 추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인 조직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프로젝트 1, 2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example.com 혹은 google.com 이런 형태의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조직 관리자, 프로젝트 생성자 이렇게 권한을 좀 분리해서 실제 이제 조직 레벨에서의 어떤 관리자와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관리자 이런 형태를 조금 더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와 또 관련 있는 리소스들을 관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있고 또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안에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IAM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의 것들을 밑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위 항목에서 아까 그 조직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일관되게 설정을 하셨으면 그것이 밑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상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위 리소스 허용 정책은 이제 하위 상위의 리소스 허용 정책을 상속받기 때문에 가령 이제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서 VM에 대한 에디터 권한을 조직 레벨에서 주고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뷰어 역할만 부여하게 되면 이 상위 정책을 우선하기 때문에 실제 편집자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조직 차원의 정책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제한적인 형태로 주셔야만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I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M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로 IAM은 ID와 Access로 구성이 됩니다. 각 ID에 대해 어떻게 보면 액세스를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ID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계정, 개별 사용자, 그룹으로 구분이 되며 액세스 정책은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RBAC, RBAC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을 통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IAM은 결국 누가 어떤 리소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앞서서 몇 가지 그 계정의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글 계정, 그리고 서비스 계정, 그리고 구글 그룹, 그리고 클라우드 아이디에 대해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까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 좀 해당 부분에 좀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 롤이 있고 또한 사전에 정책들을 묶어서 필요한 역할을 구글에서 미리 정의해 놓은 사전 정의 롤을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커스텀하게 롤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커스텀 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부여할지에 대해 이제 정의함으로써 앞서서 누가 무엇을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부여할지 이렇게 정의함으로 IAM 설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제 정책이 상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직, 프로젝트, 리소스 형태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추가적으로 폴더의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여러 개의 또 폴더로 구성할 수가 있고 그 폴더 내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로 묶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과 프로젝트 사이에 하나 더 레이어를 둠으로써 조직적인 거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적인 거 그 중간 단계의 것들을 폴더로 좀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권한이 상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폴더는 뭐 예를 들어서 각 그 비즈니스 유닛별로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 혹은 뭐 특정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팀,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팀, 뭐 이런 형태로 폴더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쪽에 가령 뭐 환경적인 부분들, 뭐 데브 환경, 스테이징 환경, 프리프로드 환경, 프로덕션 환경, 뭐 이런 형태로 폴더를 나눈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게끔 이런 형태로 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뒤쪽 모듈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조직 개념이 가장 상위에 있고 그 밑쪽에 이제 폴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리소스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의 계층 구조를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계정 설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어카운트입니다. 서비스 어카운트는 각 사용자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 없이 프로젝트에서 서버 간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상호작용하는 호출하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경우에 먼저 프로젝트의 모든 서비스 API 및 해당 서비스 계정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기타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비스 계정을 사용합니다. 즉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어떤 통신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서비스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아이디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그 서비스 계정을 포함해서 지메일 계정,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이디, 그 다음 워크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새로운 고객분들은 보통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갖고 계신 지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그래도 이제 지메일을 보통 쓰시고 계시고 지메일 계정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해당 방식을 통해 구글 클라우드의 사용을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단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뭔가 이제 중앙화된 팀의 어떤 형태에서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 중앙에서 팀의 아이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중앙 관리식, 중앙 집중식으로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클라우드 아이디,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먼저 이미 워크스페이스 고객이시면 워크스페이스 사용자 및 그룹 측면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워크스페이스는 예전에 저희가 G Suite이라고 불렸던 제품으로 이제 기업용 Gmail, 드라이브, 구글 덕스, 그다음 구글 캘린더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 계시면 이걸 활용해서 저희 사용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 같은 경우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지메일이나 드라이브, 닥스, 캘린더를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이런 사용자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디를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또한 만약에 이제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바일 장치 관리 및 기타 고급 기능을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계정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사람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가상 머신 인스턴스에 속하는 특수한 유형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승인된 API를 호출하게 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논리적 구성 요소 외에 보안 경계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계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정 등은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에 또 그룹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특정 롤로 어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폴더를 포함해서 프로젝트 리소스는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중앙에서 또 관리하실 수가 있고, 조직 전체의 IAM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불필요한 리소스를 정리하신다거나 혹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까 그 IAM 정책은 그 아래로 쭉 상속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빌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취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누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 단위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 B 프로젝트는 또 2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그 상위의 개념의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빌링 관련해서도 이렇게 프로젝트별 혹은 조직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리소스 할당량, 쿼터입니다. 아마 구글 클라우드를 좀 이제 쓰시기 시작하시고 점점 실질적으로 가령 프로덕션 환경을 구축한다거나 스테이징 환경을 구축하신다 이러시면 뭔가 리소스를 생성하실 때 쿼터 증설이 필요하다, 익시드 쿼터 이런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접하시게 됩니다. 쿼터는 이게 사용량에 따라 점차 늘리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가 처음 이렇게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한번 수행을 이렇게 테스트로 할 때 G클라우드 명령어를 활용해서 인스턴스 10개를 이렇게 생성하려고 명령어를 탁 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파라미터에 10이 아니라 모르고 이제 1000을 입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난 10개만 생성하고 싶었는데 이게 1000개가 생성되면서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좀 사용량과 비계에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갑자기 만들어낸다, 이런 환경일 때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쿼터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쿼터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1000개, 10,000개를 모르고 하시더라도 쿼터까지 도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비용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 어떤 워크로드를 점점 늘려가시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량이 현재 어디까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서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 드린 쿼터 외에도 버짓 앤 알럿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요새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피놉스라든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클라우드 상에 혹은 어떻게 하면 좀 그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법으로 가드레일 설정 이라는 어떤 기법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이 가드레일은 아까도 그 앞서서 좀 설명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쿼터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딱 멈추게 되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런 가드레일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나의 버짓의 약 50% 이상 이미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알람을 받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을 클라우드에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도달했을 때 내가 알람을 받고 싶다, 이럴 때 이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실제 버짓을 설정하고 얼럿을 50% 혹은 90% 혹은 70% 이렇게 됐을 때 알람을 받을수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현재까지 뭐 예를 들면은 설정을 했는데 사용하고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갑자기 뭐 50%가 써졌다, 이런 알람을 받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현재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많이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버짓이라든지 알럿을 반드시 설정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라벨을 리소스에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라벨을 통해서 비용을 또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부서에서 쓰는 리소스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오너인지, 혹은 어떤 컴포넌트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떤 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그 라벨을 정의해서 이렇게 리소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리소스에 이런 형태로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걸 붙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나중에 이제 비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때도 이 라벨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팀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구나, 혹은 어떤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쓰고 있구나, 뭐 그 외에도 실제 뭐 비용적인 관점 외에도 어떤 리소스들이 실제 어떤 팀에서 그리고 어떤 오너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라벨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사이트에 보시면 뭐 권장사항,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안내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어느 정도 구글 클라우드에 익숙해지셨다라고 하시면 좀 잘 써보고 싶다, 뭔가 구글 클라우드를 조금 더 뭔가 예쁘게 예쁜 모양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 이 라벨을 좀 검색해 보시고 이거에 해당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게 적용을 해 보시면 상당히 또 좋은 멋진 모습으로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비용적으로도 관리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러한 빌링 데이터는 빅쿼리, 저희 그 데이터 솔루션인데 빅쿼리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의 그 무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피놉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피놉스 혹은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로 그 비용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권장드리는 방법은 그 기본적으로 그 빌링 데이터를 빅쿼리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쿼리로 그 데이터셋을 익스포트 하시면 그 데이터셋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라벨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비용에 해당하는 또 제품별 혹은 제품의 사용량별 굉장히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료 혹은 뭐 유료 솔루션을 쓰셔도 되고요. 뭐 저희 쪽에 루커도 이런 그 데이터와 또 호환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쓰시지 않더라도 이런 그 데이터 스튜디오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셔서 실제 어떤 영역에서 얼마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발생하는지를 보시기를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서서 설명드린 툴 중에 저희가 그 구글 클라우드 빌보드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템팀 툴 중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 템 툴을 개발을 같이 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저희가 그 프리미엄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피놉스 관련된 대시보드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리미엄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현재 모든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퍼블릭하게 공개가 된 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빅쿼리 익스포트 데이터와 미리 정의된 데이터 스튜디오 템플릿을 활용해서 약 5분 정도를 투자하시면 손쉽게 이제 나만의 빌링 대시보드를 구축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깃허브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깃허브에 가시면 오픈인 구글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시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콘솔 내에 저 클라우드 쉘 그 기반으로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오른쪽에 튜토리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 쉽게
대시보드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파이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셋업하는 스크립트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작성해둔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아이디랑 앞서 설명드렸던 그 실제 빅쿼리에 대한 그 익스포트 데이터 셋을 설정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저렇게 뒤에 정보를 추가하셔서 실행을 하십니다. 실행하시면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데이터 스튜디오 링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빌링 관련된 대시보드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그 트렌드, 월별 트렌드, 그리고 왼쪽에 컴퓨터 엔진, 뭐 GKE, 뭐 SQL, 스토리지, 빅쿼리, 서벌리스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분은 뭐 손쉽게 뭐 예를 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딧 버튼을 누르시고 대시보드에 이름을 수정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해당 대시보드를 또 쉐어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비용을 간단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하시면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 또 함께 비용을 보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또 인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그 대시보드를 스케줄을 하셔서 이메일을 받게끔 또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리포트를 또 링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내고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구글 클라우드 콘솔 SDK 및 구글 클라우드 쉘, 그 다음에 디렉터리 동기화, REST 기반 API, 콘솔 모바일 앱. 자, 정답은 디렉터리 동기화죠. 요걸 빼고 뭐 콘솔이라든지 혹은 클라우드 쉘 혹은 API, 콘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땡땡땡 땡땡땡에서는 계층 구조 방식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리소스 관리,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죠. 앞서서 구글 클라우드 용어 혹은 이제 리소스 계층 구조 이해 혹은 뭐 IAM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할당량, 쿼터 혹은 빌링, 그리고 버짓에 대한 어떤 알라 설정,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뒤쪽에 또 굉장히 많은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